안녕하세요. 홍진철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거는 김현병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강의를 한 15분 정도 하고, 또 그동안 환우분들이 보내준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제가 받은 걸 갖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 질의하고 답을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보니까 36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PPT. 이건 질의응답인데. 화면 공유 아닐까요? 네, 두 개 다 띄워놨습니다. 최신 의견 이거 하시면 되죠. 나는 안 나와도 되나? 이게 지금 상대방 좀 이준 선생님이 잠깐만 나와볼까? 네, 얼굴이 나오게. 옆으로 조그맣게 나오게. 질문 아니고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얼굴 나오네. 레코딩 하는 거죠? 네네. 녹화하는 거죠? 얼굴이 어디 있니? 얼굴이 나오나? 음. 그 김현병 환자분들이 이제 김현병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이제 낮에 수업 시간에 졸립고 낮에 졸립다고 해서 되게 병원에 이제 수면 클리닉에 찾아오시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는 기면병을 의심하고, 한 40대의 나이가 드시고 좀 체중이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낮에 졸립다고 하면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을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면병은 되게 발병 연령이 그 호발 연령이 10대 후반 정도에서 시작을 하죠. 좀 더 이르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오는 분들이 많고, 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제 졸립다고 하면 체중이 좀 증가도 하고 해서 되게 30대 후반이나 40대 이런 때 이제 그 낯졸림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부터 이런 낯졸림증이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또 굉장히 그 진단을 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력 발작이 있는지 물어보죠. 기면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탄력 발작인데, 탄력 발작은 뭐냐면 웃을 때, 뭐 화가 날 때, 또 농담을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감정이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몸에 힘이 빠진다고 하는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되는데, 탄력 발작을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자신의 탄력 발작 증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탄력 발작이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웃을 때 몸에 힘이 빠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웃고 나면 힘들이 조금 빠지긴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로 빠지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그 아주 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에 힘이 확 빠져가지고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된다든지,
그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길을 가다가 쓰러진다든지, 물론 아주 심한 경우도 있고 덜 심해서 뭐 쓰러질 정도는 아닌데 약간 그 힘이 빠져서 옆에 기댄다, 이게 벽에 기대든지 옆에 뭔가 물체에 기대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탄력 발작이 확실한 거냐, 이게 진짜 탄력 발작이냐 아니냐를 그 질문만 갖고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탄력 발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김현병을 나누는 데도 중요하고 김현병 예후에도 중요하고 치료를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탄력 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 선행한다 그러는데 어떤 감정이 있을 때 탄력 발작이 나오냐면 그 웃을 때 이제 그 래핑이라고 그러는데, 웃을 때 힘이 빠지고, 또 화가 날 때 앵거,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힘이 빠지고, 또 이제 그 조킹을 한다는데 농담을 주고받을 때, 이제 그럴 때 그게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탄력 발작을 일으키는 선행 그 감정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당황할 때,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힘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세 가지에서는 힘이 빠지지 않고 그 외에 그 외의 감정에서 힘이 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는 진정한 탄력 발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비전형적인 탄력 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에이티피컬 탄력 카타플렉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탄력 발작을 동반한 기면병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웃을 때, 화가 날 때, 또 농담을 주고받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서 탄력 발작이 나타나야지, 몸에 힘이 빠져야지 우리가 전형적인 탄력 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력 발작을 동반한 기면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가해눌림 증상이 있죠. 가해눌림은 우리가 이제 자다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해눌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슬립 파라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꿈의 현상, 렘 수면의 현상으로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기면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증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이 들려고 할 때, 또 깨려고 할 때 환각, 환청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그 렘 수면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드림의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 꿈속에서 나타날 때랑 그 깨서 그러니까 잠이 들 무렵 또는 깰 무렵에 나타나는 거는, 이게 이제 수면하고 각성 그 경계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그걸 기억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기면병의 증상입니다. 저희가 학생 때 그 기면병의 4가지 증상, 이렇게 4대 증상을 얘기해서 맨날 그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한 건, 납졸림증이 있고 탄력 발작이 있고 가해눌림이 있고 인면시 환각 환청이 있다, 이제 이거를 계속 외우고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환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 야간 수면 장애를 기면병의 그 주 증상에 편입을 시켰어요.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면병의 5대 증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테트라드라고 했던 거를 펜타드라고 해서 기면병의 아주 중요한 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낮졸림증이 심하니까 밤에도 잘 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밤에 못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밤에 여러 번 깨고, 심지어는 뭐 10번, 20번씩, 30번씩 깨서 잠을 설치는 그런 소견들을 우리 수면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력 발작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탄력 발작이 있으면 1형 기면병이고 탄력 발작이 없으면 2형 기면병이 되죠. 그래서 탄력 발작이 있는 기면병이냐, 탄력 발작이 없는 기면병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그 기면병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해보면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보면 1형 기면병은 보면 탄력 발작이 동반된다. 2형 기면병은 탄력 발작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낯절림증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1형 기면병도 낯절림증이 있고 2형 기면병도 낯절림증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탄력 발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선은 1형, 2형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보면 1형 기면병은 사실은 2형 기면병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면다운 검사를 해봐도 여러 지표가 좀 더 심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뇌척수액 검사를 저희도 한 90명 가까이 했었는데 하이포크레틴이 대부분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감소돼 있어요. 근데 그 2형 기면병에서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감소돼 있고 6명은 정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HL의 유전자도 10명 중에 9명이 양성으로 나오는데 이런 기면병은 2형 기면병에서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양성으로 나오고 6명 정도가 음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유전적인 소인이 더 있고 1형 기면병이 또 그 뇌척수액 내 하이포크레틴도 좀 더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게 이제 1형 기면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좀 뭔가 보면 서로 다른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에서는 1형 기면병이 진정한 기면병이고 2형 기면병은 기면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그쪽 치료 과정을 보면 그 1형 기면병은 생각보다 그뭐 5년마다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낫 검사에서 기면병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런 기면병은 거의 90% 이상이고 2형 기면병은 5년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기면병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기면병의 진단 기준에서 좀 벗어나게 심지어는 뭐 정상적인 소견을 보인다든지 뭐 렘 수면이 2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한 번뿐이 안 나온다든지 또 그 잠이 드는 시간도 우리가 8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8분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50% 정도가 돼서 2형 기면병은 1형 기면병하고는 뭔가 다르기도 하고 이게 병의 코스 자체가 어, 조금 같은 1형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 1형 기면병이 정상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거의 없지만 2형 기면병은 2형 기면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낯절림증도 없어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소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다. 뭐 이런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는 이형기면병을 처음 진단을 내릴 때 진단 자체가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졸렸던 거예요. 그 검사를 하고 했을 때는. 근데 그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형 기면병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형 기면병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인이라든지 병의 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음, 또 이제 질문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형기면병이 그럼 하이퍼크레틴이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한 60% 가까이 되고 또 HLA 그 유전자라고 하는 기면병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성인 사람들이 6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또 70% 가까이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도 음성이고 하이포크레틴도 정상인데 그러면 왜 그런 낯절림증이 나오느냐? 응? 일형 기면병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나온다고 하지만 하이포크레틴이 부족하고 유전자가 있고 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형 기면병은 그럼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낯절림증이 나오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덜 된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형기면병은 뭐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굉장히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형기면병은 비교적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나오는 연구들이 이형기면병은 과연 이게 무엇일까? 램스면은 나오는데 이형 기면병이 과연 일형 기면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패서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생리적인 어떤 그 병의 원인을 이제 구성하는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약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그래서 치료약은 굉장히 많죠. 약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치료가 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그 졸립지 않게 하는 거는 저희가 각성제, 스티뮬런트라고 해서 이제 중추신경계 각성제를 쓰고, 그다음에 그 탄력 발작을 포함해서 수면 마비라든지 인면시 환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렘 수면과 관련된 증상이라 렘 수면을 줄여주는 항우울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우울제가 있는데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항우울제가 렘 수면을 억제하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약제를 쓰는데 여기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 뉴로트랜스미터를 보면 그 기면병 환자에서 기면병에서 그 각성이 줄어드는 거는 도파민의 작동이 잘 안 된다고요. 도파민을 강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탄력 발작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그 이런 모노아민 그 뉴로트랜스미터의 작용이 좀 약화가 되고 콜리너직 그런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강화된 상태다 해서 이 아드레너직 시스템, 세로토너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이런 약제들, 그 항우울제들이 그 탄력 발작이나 그의 이제 수면 마비 이런 그렘 수면 관련 증상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약들은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주로 쓰는 약이죠. 오래전에 제가 슬라이드 만들어서 모다피닐 여기 들어있죠. 모다피닐 요즘에 이제 알모다피닐이라고 해서 누비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메칠페니데이트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요거랑 최근에 나온 와킥스 이런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스티뮬런트는. 그다음에 이제 그 항우울제로는 그 램수면을 억제하는 항우울제를 다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써보니까 벤나팍신이라는 약이 굉장히 그 효과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벤나팍신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펙사라고도 하죠. 요거는 세로토닌과 노에프네프린의 두 가지 듀얼 액션을 갖고 있는 그런 작용을 프로작이라는 이 플록세틴 약은 세로토닌에만 작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벤나팍신은 세로토닌 여기 이제 아드레너직, 세로토닌너직에 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중 또 요즘에 이제 어,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된 최근에 이제 개발된 이런 약제들을 보면 그 피톨리산트는 이제 히스타민 계통의 약이죠. 그래서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과 관련된 약제들이 쫙 있었는데 그 히스타민에 관련된 히스타민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엔티히스타민 그러면 그 감기약 같은 데 이제 들어있는 그 성분인데 엔티히스타민이 들어있면 굉장히 졸립죠. 그래서 히스타민 자체는 각성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이 피톨리산트 와킥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다 도파민에 작용을 하는 약인데 이제 그 도파민에 작용하지 않는 그런 히스타민에 작용하는 약이 새로 나온 거죠. 작용 기전이 다른 약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요 솔리암페톨이라는 약은 그 한국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SK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 SK에서 이거를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서 미국에도 판권을 팔은 건데 팔았더니 다시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약이 이제 그 도파민하고 노에프네프린의 작용을 하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약간 그 혈압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음,
한국의 판권은 SK가 갖고 있어서 SK가 언제라도 약을 출시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은 모다피닐, 아르모다피닐은 거의 같은 계통의 약이고요. 좀 더 이제 작용 시간이 길고 아르모다피닐, 누비질이 조금 더 이렇게 그 포텐시가 큰, 그러니까 좀 더 작용이 강한 그 나트륨, 그러니까 각성의 작용이 강한 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 그 하이포크레틴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기면병인데 하이포크레틴 자체를 가지고 그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999년도 9년도에 그 처음으로 하이포크레틴이 이제 오렉신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하이포크레틴 오렉신이 기면병에서 어떤 디펙트가 있어서 생기는 거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스탠포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럼 하이포크레틴 오렉신을 약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러면 기면병의 치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으로는 금방 만들었어요. 이게 성분 분석을 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하이포크레틴을 이제 합성을 했는데 실제로 약이 되려면 이게 이제 브레인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뇌 쪽으로. 근데 뇌로 올라가질 못해가지고 그 BBB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페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주사를 준다든지 먹으면 이게 뇌로 올라가서 그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숙제처럼 한 20년 가까이 해결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쥐 실험을 하면 쥐에다 직접 쥐의 뇌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면 되게 효과가 있다 그러고, 또 코를 흡입을 했더니 좀 더 효과가 있다 그러고, 각성 효과가. 근데 실제로는 이런 데 주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주사라든지 먹는 약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 2, 3년 전에 해결을 한 게 그 일본의 다케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오렉신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하이포크레틴 아고니스트를 만들어서 그 저희도 임상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걸 하여튼 다른 약하고 비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거를 근데 이제 중간에 잠시 이게 스톱이 된 게 간 기능을 살짝 올린다고 돼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우리 그 한국 국내에서 임상하던 분들이 6명 있었는데 6명은 다 괜찮았는데 중국에서 아마 한두 명이 그, 그 리버 엔자임이 그러니까 간 기능이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중단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 저희가 그 임상 시험했던 이제 우리가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컴파운드 말고도 또 다른 컴파운드 몇 개가 이제 개발이 된 상태라 정말 아마 늦가을이나 겨울부터 다시 임상 시험을 지금 재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 이제 오토임면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면병이 자가 면역과 관련돼 있는 거로 대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이런 면역 치료도 도움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규모 연구는 되지가 않아서 그냥 케이스 보고 정도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킥스가 나온 거는 조금 더 신선한 게 와킥스가 낫졸림증뿐만 아니라 이제 탄력 발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치료제인데 그렇게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비질이나 누비질을 치료받는 환자에서 좀 효과가 떨어지는 환자분들한테서 그 같이 병영 투여를 했을 때 좀 더 좋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와킥스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히스타민이 각성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오렉신, 오렉신이 효과가 있다. 그 아르모다피닐은 모다피닐보다 좀 더 작용 시간이 길은데 그게 혈중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좀 더 그 각성의 작용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는 이 약이 되게 이제 관심사긴 한데 어, 약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소디움 옥시베이트 자이렘이라는 약이죠. GHB 자이렘, 뭐 소디움 옥시베이트라는 약인데 물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침대에서 자기 전에 그냥 바로 마시고 자는 거죠. 그래서 3g에서 9g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미국에서는 비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약은 먹으면 뭐 몇 분 안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유도를 하게 하는 약이고, 그래서 잠을 아까 이제 기면병 환자분들이 잠을 이렇게 얕게 자고 자주 깨고 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깊은 잠을 유도를 하니까 이제 낮에 졸림증이 많이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써봤더니 탄력 발작을 굉장히 그 호전시켜 가지고 탄력 발작 치료제로 승인을 해줬는데 미국 FDA에서 또 계속 쓰다 보니까 낮졸림증도 없어졌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는 걸로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추가로 해서 낮졸림증에도 이렇게 효과 있다고 FDA에서 그 승인을 해준 약입니다. 이 약은 먹으면 뭐 몇 분 안에 잠을 자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먹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약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면병 환자분들이 치료약으로만 쓴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약인데 제가 그 스탠퍼드의 그 민효 교수랑 같이 이제 그동안 제가 스탠퍼드 다녀왔고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그분 밑에 이제 비서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면병을 갖고 있는 분이 말리 아이넨이라고 결혼도 하신 분인데 여자분. 근데 자기가 기면병 치료제를 여러 가지를 다 먹어봤는데 이렇게 이 소듐 이 자이렘 GHB만큼 좋은 약이 없다. 그러니까 뭐 프로비질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어봤는데 이걸 먹고는 뭔가 이렇게 조금 뭐 세상이 좀 더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탄력 발작 뭐 낮졸림증을 이렇게 많이 컨트롤 해주는 거 보면 호전을 시키는 거 보면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국내에 나와 있는 약으로 호전이 그 증상의 어떤 그 호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약을 많이 써도 그런 분들이 한 5%, 3%, 5%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써야 되는 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약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첫째는 그 회사가 이제 재즈라는 회사에서 미국 재즈라는 회사에서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아시아 쪽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시아 나라에 뭐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우리나라 아무 나라에도 대만 이런데 아무 데도 들어가지 있지가 않은데 지금 그 아시아 쪽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주저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곧 특허가 풀리거든요. 특허가 풀리면 굉장히 다른 그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허가 풀려서 새로 만드는 회사들이 아시아 쪽에 오기를 지금 어, 바라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들어올 수 있냐고 타진도 해보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고 이야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되면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거의 10년째 지금 얘기를 하는 이야기고요. 짧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시간이 된 얘기긴 한데 저희가 그 하이포크레틴은 이제 그 이렇게 기면병 환자에서 많이 부족해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이포크레틴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이긴 한데 이게 그 뇌에서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라는 뇌에서 분비가 되고 이게 이제 각성을 조절하는 역할 또 렘 수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부족하니까 각성 조절이 안 돼서 낮에 졸리고 렘 수면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억제가 안 돼가지고 렘 수면이
그 24시간에 걸쳐서 마구 나타나서 탄력 발작도 나오고 수면마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하여튼 하이포크레틴을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렘수면도 렘수면에 여러 가지 관계된 탄력 발작이라든지 또 각성이라든지 이런 그 졸림 낮졸림증 이런 것들을 다 그 호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한 뭐 6개 회사인가요? 6개 회사에서 이 그 아고니스트 아까 그 오렉신 하이포크리틴 아고니스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는 이게 이제 약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 하이포크리틴을 측정하는 그 연구를 했었고요. HLA 그 유전자도 같이 해서 보면 탄력 발작이 있는 그룹에서는 그 하이포크레틴이 저하돼 있는 게 91.7%, 그다음에 유전자가 양성이 92%, 탄력 발작이 없는 기면병에서는 한 반 정도 됩니다. 40%, 그다음에 45%.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서로 좀 다른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과수면증이라고 해서 낮에 졸린 환자분들은 사실은 하이포크레틴은 다 정상이에요. 한 명도 저하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HLA 그 기면병 유전자로 알려진 그 HLA 특기병 0602도 20%에서만 양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그 기면병 유전자는 보시면 우리 정상인에서도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한 13%에서 양성입니다. 정상인에서 일반인에서도.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3명은 기면병 유전자가 양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기면병이 생기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기면병 2,000명 중에 1명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뭐 2만 5천 명 이렇게. 근데 실제 기면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 계산을 해보면 5천만 명 중에 13%면 얼마죠? 500만, 650만 명 정도가 기면병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스탠포드에 가면 우리 그 연구하는 연구원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그 비지팅 스칼라로 해서 갔는데 이제 교환 교수 비슷하게 간 거죠. 그러면 식구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 기면병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 연구에 이제 기여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도 보니까 집사람이랑 작은 딸이 김현평 유전자 양성으로 나왔어요. 저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한번 이거는 뭐 그 어려서부터 계속 나온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 굉장히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HLA 디키비안 0602가 있는 사람들이 잘 자는구나. 또 역으로 잘 자는 사람 보면 아, 이 사람은 이게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 음성인데도 되게 잘 자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2009년도 신종플루가 있었을 때 그 백시네이션을 그 신종플루의 백신을 맞은 그 어린이들이 4세에서 19세 된 어린이들이 그 기면병에 발병된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 13배 정도 그 기면병이 이제 발병이 돼서 이 백신 자체가 또 신종플루의 그 어떤 인펙션 자체가 기면병을 일으키지 않냐. 그래서 실제 백신 공급이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별한 백신이었어요. 이게 그 GSK에서 나오는 판데믹스라는 그런 백신이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 뭐 그 하이포크레틴 오렉신의 그 어떤 구조랑 이 그 H1N1 신종플루의 그 인펙션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의 어떤 구조랑 일부가 비슷해가지고 그게 오토임문을 계속 매개를 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스탠포드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몰레큘라 미미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구조적으로 좀 비슷해서 그것이 이제 그 오토임문 자가 면역을 계속 그 강화를 시켜서 하이포크레틴 세포가 그 뇌안의 하이포크레틴 세포가 셀프로 디스트럭션이 돼서 이제 킬링이 돼서 하이포크레틴 분비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혹시는 코로나 기운 자체로 인해서 이런 어떤 오토이민이 악화가 돼서 기면병이 생기지 않나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나는 코로나 걸렸는데 아니면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졸립다, 기면병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아직은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종플루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면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어, 전에는 잘 모른다. 예를 들면 뭐 감염 얘기도 했고 헤드 트라우마, 그러니까 뇌를 좀 이렇게 손상이 있으면 또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아니면 뭐 밤낮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 이제 기면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뭔가 어떤 감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감염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의 감염을 이 됐을 때 뭐 그게 아주 심한 어떤 인플루엔자라든지 어떤 심한 감기라든지 어떤 감염이 있었을 때 열을 동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랬을 때 그것 자체가 근데 대개는 조건이 그 기면병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양성인 사람들에서 그런 그 하이포크리틴 세포를 이렇게 그 줄이는 그러니까 파괴를 하는 그런 오토이뮨 프로세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면병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2형 기면병에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1형 기면병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기면병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연구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 2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타입 2를 진단을 할 때 사람이 어떤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실제 잠을 잘 자는데도 그런 낮졸림증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약제를 복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감별을 그다음에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어떤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의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진단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렘 수면이 나타날 수도 있고 2번 이상 그러면서 이제 타입 2로 이제 오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진단이 내려지면 우리가 약을 이제 스티뮬런트를 쓰고 여러 가지 약제들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전에 그 기면병 진단을 내릴 때 어, 그 있을 수 있는 렘 수면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을 다 배제를 하고 진단을 내려라 이런 것들이 2013년도 미국에서 이제 공고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치료제하고 또 진단적으로 1형 기면병과 2형 기면병의 차이, 그다음에 그, 그 기면병이 생기는 그런 뭐 과정이라 그럴까요? 일부 알려진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